이게 통일인가? 파괴일 뿐이야. 나는 김철민, 1958년 평양 외곽 산골에서 태어나 어느덧 67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땅귀라 불렀고 나는 그 별명을 30년째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공병 중령, 지질학자, DMZ 서부 전선 땅굴 현장 책임자, 매일 아침 곰산 뒤편 막사에서 눈을 뜨면 내 손에선 여전히 흙과 다이너마이트 냄새가 났습니다. 손톱 밑엔 지울 수 없는 검은 때가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파낸 땅이 몇 킬로미터인지 이제는 세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막사 앞 언덕. 그곳에서 바라보는 산맥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땅은 왜 피를 갈구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고 산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딸 미경과 영희는 낡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마저 체제의 그림자가 조금씩 삼켜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산을 그렇게 오래 바라보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산이 좋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산이 아니라 산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이곳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날 사람들은 환호했고 나도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통일, 그 단어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상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5땅굴 굴착 개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파주 인근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지점. 나는 지도를 펼쳐보며 떨었습니다. 이게 통일이란 말인가?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굴 끝에는 평화가 아니라 파괴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딸들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한다. 이 어둠 속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지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기침 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내 가슴을 후벼 팠고 나는 그저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은 없었고 병원은 멀었으며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경이 공장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의사 되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22살, 꿈 많던 딸은 이제 기계 앞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은 기름으로 검게 물들었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5땅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나는 매일 파주 방향 산기슭으로 출근했습니다. 굴착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폭약이 터질 때마다 산이 흔들렸습니다. 동료들은 서울 점령을 외쳤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벽을 응시했습니다. 콘크리트에 새겨진 선전 구호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혁명인가? 아니면 광기인가? 어느 날 현장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너진 흙더미가 동료 박 병장을 덮쳤고 우리는 미친 듯이 파냈지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얼굴, 벌어진 입, 그 모습이 내 눈에 선명히 박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막사로 돌아와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피는 누구의 것인가? 박 병장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것인가? 일주일 후 리 장군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중령, 충성을 다하라. 조국 통일의 그날이 곧 온다. 나는 경례를 올렸지만 속으로는 반항했습니다. 조국, 통일, 이 어둠 속에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순자에게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먼 친척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나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온사인, 자유로운 웃음, 병원, 학교. 순자가 편지를 읽다 말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라 부르기엔 절박했고 희망이라 부르기엔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언젠가 싹을 틀 씨앗.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는 김주석의 명령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인가? 파주 산기슭 해발 150m 지점. 제옷당굴의 입구는 숲속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곳으로 내려갔고 어둠이 나를 삼켰습니다. 굴착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땅굴은 남쪽으로 1.6km를 뻗었고 출구는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단단했고 배수 시스템은 완벽했으며 조명은 희미하게 길을 밝혔습니다. 나는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군. 너무 완벽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땅굴은 내 손으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자 최악의 죄였습니다. 어느 날 지하수가 새어나오는 구간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방수포를 3겹으로 덧대고 콘크리트는 2번 타설한다. 틈이 생기면 안 돼. 젊은 병사 최일병이 물었습니다. 중령 동지, 이 땅굴로 정말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의 순진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20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래, 갈 수 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쪽 진실이었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땅굴 벽면에는 선전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점령, 위대한 수령님 만세. 나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점령이라니, 이건 침략이지. 완공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리 장군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땅굴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중령, 훌륭하다. 자네 덕분에 조국 통일이 한 걸음 앞당겨졌네. 나는 경례를 올렸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리 장군이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라. 당과 수령님께서 자네를 믿고 계시네. 네, 장군 동지.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땅굴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끝나는 지점, 어둠만이 남은 곳. 나는 벽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피는 김주석의 명령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박 병장의 얼굴이 떠올랐고 미경에 의사되고 싶었는데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영희의 왜 산만 보세요? 라는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콘크리트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땅굴을 완성하면 나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훈장을 받고 승진을 하고 가족에게 더 나은 대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 얼룩진 영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땅굴은 완벽했습니다. 출구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200m.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펜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공 예정일 1989년 10월 15일. 그 날짜를 적으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완공 전에 떠나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해. 순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라. 나는 자유를 찾으러 간다. 1989년 10월 12일 완공 사흘 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장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낸 종이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고 먹물이 번졌습니다. 순자에게 아이들을 위해 살아라. 나는 자유를 찾으러 간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더 쓸 말이 많았지만 글자가 흐려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는지 손떨림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나는 땅굴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선이 DMZ를 가로질렀고 출구 지점에는 X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0m만 더 가면 남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00m는 지옥이었습니다. 철조망, 지뢰밭, 초소, 그리고 리 장군의 감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나는 현장 사고를 가장하기로 했습니다. 폭약 점검 중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척 차량에 올라탄 뒤 중간에 탈출하는 것.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4시 나는 막사를 나섰습니다. 순자는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라. 반드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꼭.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땅굴로 향하는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없었고 바람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배낭에 물 2병과 건빵 몇 개를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야간 경비병 최일병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령 동지, 이른 시간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폭약 상태를 점검하러 왔다. 완공이 코앞이니 확인해야지. 네, 조심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최일병의 순진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최일병. 나는 너를 속였다. 땅굴 끝까지 걸어가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조명이 끝나는 지점, 미완성 구간. 그곳에서 나는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200m를 파야 했습니다. 폭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 나는 곡괭이를 휘둘렀고 흙이 무너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손에 물집이 잡혔고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어둠 끝에 빛이 있을까? 새벽 7시 곡괭이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쇠줄, 철조망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DMZ다.
철조망을 헤치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땅에 엎드려 기었습니다. 지뢰밭, 한 발 잘못 디디면 끝이었습니다. 발이 베이고 무릎이 까졌으며 입술이 터졌습니다.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꼭.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의 웃음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유를 위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지평선을 물들였고 나는 철조망 너머를 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주 멀리 초소가 보였습니다. 나만의 초소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어둠 끝에 빛이 있다. 1989년 11월, 나는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지뢰밭을 기어서 건넌 임진강의 차가운 물이 아직도 뼈를 저리게 했습니다. 국군 초소에 발견됐을 때 나는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떨리는 입술로 겨우 그 말을 뱉었고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국정원 보호소로 옮겨진 첫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평양의 어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인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관이 라면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배고프시죠? 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북쪽에선 이런 맛조차 금기였습니다. 면발을 씹으며 나는 흐느꼈습니다. 왜 우십니까? 미안합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간첩일 수도 있다는 경계,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야. 단지 인간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적응은 지옥이었습니다. 보호소를 나와 임시 거처를 받았지만 50대 중반의 탈북자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청소부 일을 배웠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며 나는 땅굴 속 곡괭이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리 장군의 고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김철민, 넌 배신자다. 돌아와. 식은 땅에 젖어 깨어나면 창밖에 서울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긴 자유로운 곳이야. 두려워하지 마.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외로움은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북쪽에서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긴 당신의 집이에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낯선 빛 속에서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1994년 봄, 나는 서울 종로의 한인 노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부 일로 근근히 살아가던 나에게 직업훈련소 상담사가 건넨 쪽지 한 장이 계기였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북쪽 형제들이 모입니다.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노인회관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고추장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72세,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 외곽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먼 길 오셨어요. 앉으세요. 밥 먹었습니까? 그 한마디에 5년간 쌓인 외로움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입니다. 할아버지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떠다 주셨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나는 순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북쪽에 두고 온 아내와 딸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노인네는 내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탈북자와 참전 용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격려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북쪽은 어땠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땅굴 이야기를, 곰산 뒤편의 어둠을, 동료의 죽음을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젠 편히 사세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 소개로 나는 탈북자 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부에서 벗어나 내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땅굴의 진실을, 자유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두고 오신 거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탱했습니다. 1995년 가을, 기적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딸 미경이 브로커를 통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저 의대에 갔어요. 남쪽 대학이요. 국정원의 도움으로 미경이 탈북에 성공했고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제 딸이 의사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군요. 당신 꿈이 이루어지는군요. 아니요. 딸의 꿈입니다. 제 꿈은 가족 모두와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나는 지질학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땅의 속삭임을, 지하수 흐름을, 땅굴 탐지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했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 덕분에 우리가 북쪽을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남쪽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박 할아버지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 행복합니까? 나는 잔을 들었습니다. 예,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유가 뭔지.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노인네의 손길이 나를 어둠에서 끌어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속감이란 이런 것이구나. 따뜻한 연대 속에서 나는 조금씩 뿌리를 내렸습니다. 1994년 여름, 국정원이 나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오 땅굴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손을 떨었습니다. 30년간 파왔던 그 어둠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파주 북부입니다. 해발 150m 산기슭, 민가 뒤편에 출구가 있습니다. 지도에 붉은 점을 찍으며 나는 네 장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배신자. 그가 날 그렇게 부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군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동료의 죽음이 땅굴 속 피가 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피는 흘러선 안 돼. 한국군은 즉시 탐지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후 제오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뉴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탈북 공병의 증언으로 추가 땅굴 발견.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획득했지만 대가가 무엇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1997년 가을 순자와 영희가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순자는 늙었고 영희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순자가 울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 12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누구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김철민 동무. 오래간만이요. 북한 억양이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누구요?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리 장군이 보냈소. 배신자에겐 대가가 따르는 법이요. 그는 칼을 꺼냈습니다. 나는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순자, 경찰 불러.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가 달려들었고 나는 의자를 들어 막았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왜 우릴 배신했소? 동지들이 죽었소. 나는 배신자가 아니오. 인간이 됐을 뿐이오. 칼날이 내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나는 버텼습니다. 이 집엔 내 가족이 있소.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망설였고 나는 그를 밀쳤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팔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순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밤마다 칼을 든 남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네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끝까지 쫓길 것이다. 국정원이 경호를 강화했지만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노인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김 선생, 후회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시 선택해도 같은 길을 갈 겁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대가는 외로움의 상처였지만 성장은 용기의 결실이었습니다. 2001년 봄, 나는 탈북자 센터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상처를 안고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나는 DMZ를 다시 찾았습니다. 국방부의 초청으로 제오 땅굴 메워진 입구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쪽 산이 보였습니다. 곰산. 내가 30년을 파냈던 그 산이 이제는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동행한 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이 땅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판 것인데요. 그래도 막으신 것도 선생님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워진 땅굴 입구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북쪽 형제들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은 더 이상 피로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내 뺨을 스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통일 노인회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시작합시다. 2011년 봄, 통일노인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 시녀들과 참전 용사들이 매주 모여 625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땅굴의 진실을, 탈북의 고통을, 자유의 의미를 강연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북한이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섭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큽니다. 노인회는 KTX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부산, 광주, 제주도, 평생 북쪽에 갇혀 살았던 탈북 노인들이 남쪽 땅을 밟으며 울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2015년 딸 미경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졸업식에서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당신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내 노력이야. 영희의 아들, 내 손자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북한이 어디예요? 나는 지도를 펴고 가리켰습니다. 여기야. 할아버지 고향이란다. 언젠가 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 희망이었습니다. 2020년 나는 67세가 되었습니다. 노인회 강연에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니 저도 강해져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나는 창가에 앉아 북쪽 산을 바라봤습니다. 곰산이 이제는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땅굴 이야기요. 이제 그 어둠이 빛으로 변했어요. 순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빛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평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욕망은 더 이상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땅굴은 끝났어. 이제 다리를 세워야지. 2025년 봄, 나는 마지막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어둠 속의 빛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땅을 팠습니다. 전쟁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다리를 세우고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서요. 늦었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7년의 삶이 이 순간에 집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영원한 빛을 보았다. 내 삶은 증언이다. 어둠도 빛이 될 수 있다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산이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안녕, 곰산. 언젠가 평화로 만나자. 그렇게 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